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큰 카테고리에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될 이슈로서 한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방향.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줄어들긴 한데, 한때 진짜 하루 내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큰 뜨거운 이슈였죠.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 내 플래카드 같은 걸 보면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무슨 그 워딩이 돼 있는 그런 플래카드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기후 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소위 지구 온난화, CO2 문제. 그래서 전기차 문제도 그렇게 다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 이슈는 아닌데,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두 이슈입니다. 두 이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 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슈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이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런 용어조차가 없었습니다. 2016년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온갖 이야기가 엄청나게 담론으로 퍼졌죠. 이렇게 등장했는데, 자, 그때 그러면서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산업이나 국가가 도태될 수 있다. 라는 위기감이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른 변화를 절실하게 느꼈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망한다. 내 직장도 없어지고, 내 회사도 없어지고, 내 나라도 없어진다. 라는 정도까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라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인간이 없어지지 않느냐. 좀 SF 소설 같지만, 인간의 이 자리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감까지도 커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에피소드가 있었죠. 즉 바둑에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면서 기술 진보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절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이국수를 못 이길 것이다. 이창호 구단을 못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볍게 알파고란 프로그램이 이창호 구단을 이겨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런 것도 이기는데 뭐가 남겠냐, 모든 게 다 없어진다. 드디어 인간이 소위 로봇인지 AI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종속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감이 퍼진 거죠. 퍼지면서 AI 포비아까지도 퍼졌다라는 거죠. AI 포비아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싫다, AI가 싫다, 그런 영화들이 좀 있죠. 어떤 인터넷 아니면 전파가 싫다. 그래서 뭔가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계는 다 없이 뭔가 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 같이 살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명에 대한 문명 혐오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혐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두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걸 AI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AI 포비아. AI 혐오증. 포비아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혐오증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AI 포비아. 근데 이제 이게 소위 AI라는 것이 뒤에 용어를 정의하겠지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소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인조인간.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을 압도해 가지고 뭐 어떤 영화를 보면 인간이 거기에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사유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혐오하게 되는 그런 AI 포비아마저도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런 게 처음도 아닌 게 1800년대에 벌써 인류가 이런 걸 한번 겪었어요. 그때도 뭔가 하면 기계를 두려워해 가지고 기계를 부수는 망치 들고 뭔가 하면 괜히 들고 기계를 부수는 그런 운동을 한참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때 한참 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흉흉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침되는 변화를 이해하고 기술 진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 세계 경제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비아라는 게 생기는 것이 이제 뭐 두려움, 뭐 혐오까지도 되죠. 심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것은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문제가 없어요. 알면 잘 활용해가지고 기회인 겁니다. 위기는 기회죠.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 위기를 잘 알면, 위기의 실체를 잘 알면 그걸 이용해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뭔가 두려움이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자, 뭐 봉사라는 시각장애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각장애자 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뭔가 하면 눈에다가 이걸 씌워가지고 눈을 안 보이게 씌워놓고 뭔가 하면 걸어가라 그럽니다. 자, 운동장에 딱 세워놓고 운동장이라 그러면 어디를 걸어가도 아무 그 돌뿌리도 없고 아주 평평한 좋은 운동장입니다. 그 중간에 딱 세워놓고 눈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 안대를 해놓고는 자 걸어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들 뭔가 잘 못 걸어가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면 못 걸어갑니다. 안 보이면 못 걸어간다는 것이 안 보이면 물론 이제 메커니즘도 있죠. 안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눈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물체하고의 거리 아무리 평평하다 그래도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뭔가 보폭을 조절하는 그런 아주 인간의 뛰어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작동 안 해서 그렇겠지만 더 큰 문제는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보폭이 좁아지고 조금씩 아주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뭔가 가려버리면 뭔가 많은 것조차도 다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알면 아무 문제가 없죠. 딱 붙지만 뭔가 하면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도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많은 경우가 몰라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뭐 이끌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인 겁니다. 이것도 몰라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차원에서 이걸 지금 다룹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1, 2, 3, 4, 뭐 4차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혁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배웁시다. 물론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그걸 요약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영국에서 전기기관의 발명, 방적기, 철강산업 발전 등에 따른 기계화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시기를 지칭합니다. 즉 기존에 뭔가 하면 소위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소위 기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기계화될 수 있냐 그러면 동력원을 찾았기 때문에. 동력원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기관입니다.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힘을 통하지 않고도 힘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러면 무한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바탕으로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기계는 방적기입니다. 배틀, 옷값자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엄청난 옛날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뭔가 하면 좋은 걸 싸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력을 찾아냈고, 동물이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 성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동력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드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게 된 시기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유형화하냐 그러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시기입니다. 생산성은 항상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정의했고 배웠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사람이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적기가 있기 전에도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에서 사람들이 옷을 짜내죠. 물론 시작은 뭔가 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 이제 그 물리를 돌려가지고 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실을 배틀에 걸어가지고 옷감을 짜내죠. 그 다음에 염색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박음질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없을 때도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동안 얼마나 할 것이냐? 1시간 동안 뭐 사람이 일하는 것이 뭐 옷 하나에 뭔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집어넣으니까, 방직기를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높아지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기계 생산성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방직기에도 사람이 기계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배틀에 앉아있는 사람이 방직기로 갔다. 그러면 배틀에 앉아서 짜는 것보다는 방직기로 짜는 것이 소위 생산성이 갑자기 뭔가 몇백 배씩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 시기, 그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지칭합니다. 고유명사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때의 사건으로 들죠. 사건으로 드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업혁명이 거의 일반 명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의 사건에서도 산업혁명으로 지칭하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혁명이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화 됐기 때문에 그 성격을 지칭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격 자체를 경제학적으로는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시기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데, 그럼 이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느냐 그러면 동력의 발명,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한 기계의 제작이죠. 그리고 당연히 전기기관을 만들고 방적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철강이 필요하죠. 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철강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이 세계 산업이 이 시대 산업혁명을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장제 생산 산업이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공장제. 그러니까 옛날에도 뭔가 하면 이런 기계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망치도 기계라면 기계입니다. 벤치도 기계라면 기계죠. 옛날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석탄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쇠를 녹여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위 간의 수공업과 비슷한 그런 이제 기계라는 게 존재는 했습니다. 존재는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부 개인적으로 뭔가 하면 이 수공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대량적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제 생산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런 기계, 대형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공장제 생산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가 바뀝니다. 기존의 농경산업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 뭔가 하면 이 시골에 쭉 사람들이 여기저기,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러려고 그러면 충분한 땅을 필요하기 때문에 땅 면적만큼 사람이 사는 겁니다. 조금 떨어져가 살긴 살아도. 그 이야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덤성덤성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을에 있더라도 마을 간의 간격도 넓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농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경사회에서는 덤성덤성 좀 소규모 부력 중심으로 모여가 살게 됐는데, 공장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공장에서는 넓은 땅이 필요한 뭔가 있죠. 공장 하나 이게 바로 옆에 사람들이 출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공장 바로 옆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주거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뭔가 하면 1차 산업에서 이제는 제조, 소위 2차 산업이 생기는 거죠. 2차 산업이 생기고 점점점 그 규모가 커져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농업이 줄지는 않습니다. 농업이 그대로인데 농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생산하더라도 2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나니까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은 농업이 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공장의 근로자가 대량 고용되면서 기존의 농촌 중심 사회에서 도시 중심 사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도시국가는 있었습니다. 뭐 옛날 뭐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옛날 페르시아 도시국가들 그런 도시국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도시국가들은 소위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시장 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인 도시국가죠. 그런 도시국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국가는 그게 아니라 소위 산업 중심지로서 도시국가인 거죠. 공장이 생기니까 그 공장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업 중심지 차원에서의 도시국가가 있긴 있었는데 그 규모라든지 그 개수는 아주 세계적으로 미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 꼽을 정도였죠. 꼽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큰 공장이 생기면 그 옆에 사람들이 밀집해가 살면서 여기저기 도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시국가가 있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숫자를 봐가지고 미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촌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공장이 생기고 나니까 사회 자체가 도시 중심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 2차, 3차도 있었네. 라는 걸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거죠. 그럼 그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소수만 알고 있던 용어였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담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 뒤에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차 산업혁명에 버금할 만큼 비약적인 생산량 증가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1870년대. 1870년. 1차는 그냥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했죠.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이때는 미국에서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1870년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포드 자동차 공장으로 상징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된 시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때는 산업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이미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엔진인 내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연료가 되는 석유화학공업이 생겨났으며,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한 전구, 전화, 추궁기 등이 발명됐습니다. 소위 에디슨 아니면 테슬라. 지금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알고 있죠.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소위 테슬라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입니다. 테슬라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기를 고안했다고 보나, 있는 거를 활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안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교류 전기를 처음에 만들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기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전구의 창조자도 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디슨은 또 사실은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저걸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기술을 발전해서 테슬라가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에디슨, 테슬라 아니면 포드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이 2차 산업혁명을 소위 그 특징 짓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용어들입니다. 자, 1차 산업혁명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때도 동일하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원인데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이제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었죠.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가장 큰 변화는 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죠.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전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그걸 전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전기로 전환시키고 나니까 공장의 규모가를 필요한 만큼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입지에 대한 제한이 다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전기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장 옆에 전기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기관에 푹푹푹 하면서 석탄을 통해 계속 석탄을 퍼넣어가면서 물을 끓이면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뭔가 하면 이게 힘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면 이게 방직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공장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건데, 전기를 활용하게 되니까 발전하는 곳, 그러니까 힘을 만드는 곳은 외따로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선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든지 그 힘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힘의 발생지하고 힘의 사용처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힘을 만드는, 소위 석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힘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이 환경이 안 좋죠.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고 덥고 뭐 온갖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장하고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을 전기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공장의 규모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의 물론 이제, 그러고 이렇게 된 것이 필요에 의해서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전기가 생겼으니까 이런 공장이 만들 수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발명인지, 발명에 따라서 이것들이 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뭔가 하면 포드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했다는 거죠. 포드 자동차가 사실은 산업 발전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소위 일관 생산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분업을 가장 극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업. 옛날에 우리나라도 60년대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공사 같은 데서 뭔가 아마 자동차 부품을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서 떼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굳이 만든다면 그렇게 가능해요. 현재도, 요즘에도 뭔가 하면 아주 고급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공장 내에서 장인 몇 명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몇몇이 전업으로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은 뭔가 완전 분업이죠. 도대체 소위 눈먼 사람이 코끼리 만지는 꼴인데, 내가 이 자동차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사만 조이고 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만 꽂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다 합쳐가지고 자동차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공정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되니까 분업의 소위 극대화가 되면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전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크게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분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이 전기가 가장 크게, 이제 이 시기를 특징 짓는 산업은 전기는 에너지원이 바탕이고,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죠. 자동차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방직기, 면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옷감을 짜는 거죠. 그죠? 옷감을 짜는 게 대표 산업이고, 이때는 자동차가 대표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하면 같이 발전하는 것이 소위 석유화학 공급입니다. 내연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고,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안에 썸을 태우는 겁니다. 발전소는 내연이 아니라 외연이죠. 불을 떼가지고만 불 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기관인데,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이 실린더 안에서 뭘 터뜨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하면 발화를 해가지고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린더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자동차에 올린 거죠. 자동차. 지금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이제 좀 차원이 달라지지만 그게 나오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처음에는 뭔가 아주 부자들의 소위 사치제, 장난감으로 사용됐죠. 사용됐는데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포드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 그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완전 분업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만든다. 그러면 부자들의 소위 장난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 될 수 있다. 가격 문제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 가격을 다운시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이때 발전된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기름이 필요한 거죠. 휘발유, 디젤.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같이 발전한 것이 뭔가 하면 자동차 산업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있기 전에는 인류가 석유가 그래 많이 안 필요했어요. 석유가 많이 안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석유를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전기덕에 또 나온 것이 전기를 활용하니까 소위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구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24시간 밝음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간의 거리가 단축되는 거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통신이 되면서 직접 사람이 안 가도 많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면 소위 이거죠. 모로스 우프를 이용해 가지고 전신을 이용했죠. 전신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리가 가게 되는 전화가 나오게 되고 뭐 지금은 이제 무슨 전화까지 되지만 그 다음 또 이때 또 하나 산적 발전의 방향이 된 것이 축음기입니다. 축음기. 전기를 이용해가 돌리다 보니까 뭔가 아마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제 찌 꺼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돌리니까 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네. 그러면 옛날에는 뭔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고대부터 연극은 있었습니다. 연극은 있었고 사람들이 연기는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직접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대사를 얻고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겼는데 이제는 그 연기를 즐기는 것이 직접적인 배우가 눈앞에 있을 필요 없이 뭔가 하면 녹화된 걸 가지고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수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소리는 축음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상까지 나오게 되죠. 더 나아가지고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화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초기에는 뭔가 아마 소리하고 분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성영화 이야기하죠. 무성영화를 하면서 변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축음기를 틀어놔도 되는 거죠. 시간을 잘 맞추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뭐 거기 다 이제 합쳐진 겁니다. 어쨌든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이 이때 지금 나온 겁니다. 이때. 그게 훨씬 더 이제 진화는 됐지만.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먹는 거, 농업 부분이야 뭐 그 옛날 고대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농업원이나 아니면 농업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랄까 물건이랄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발명된 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시기를 이때의 산업비단 시기를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거창한 용어를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보니까 그러니까 1800년대 그 1700, 1800년대 영국 산업혁명과 그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이때도 발견되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언제냐 그러면
70년대 말 80년대부터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PC,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도입에 따라 가지고 생산 자동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시기를 3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합니다. PC란 것은 이제 소위 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죠. 기존에 컴퓨터라는 거 이게 메인프레임이 큰 게 있었는데 그걸 뭔가 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죠. 처음 만들어 가지고 판매까지 했는 사람입니다. 소위 애플 컴퓨터의 1세대부터죠. 그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하면 컴퓨터 간에 연결을 해보자 라는 거죠.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하는 방법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이 두 개가 사실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하나의 상품, 눈에 보이는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지만 어쨌든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파생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 자동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컴퓨터 사용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활용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리테일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재고 관리. 그러니까 공장의 재고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뭐 더 싼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상업에서의 재고 관리. 그러니까 포스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같으면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앉아가지고 뭔가 팔고 있는 소매업, 지금 이야기하면 편의점이죠. 그죠? 그 편의점 같은 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게 가게 주인이 자기가 파는 모든 물건 가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걸 잘 항상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도 뭔가 하면 가게 가서 뭐 하나 사면 딱 하면 얼마 딱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다가 가격을 못 붙이죠. 못 붙이기 때문에 다 그래 쌓아놓고 파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가지 물건을 그래 쌓아놓고 다 팔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봐가지고 물건이 떨어진지 확인해가지고 개수가 줄면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면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이 많이 들려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사실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팔리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게 물건 들고 오면 뭔가 바코드 딱 읽으면 그냥 바코드에 따라 가지고 영수증이 딱 나오면 그대로 그냥 카드로 딱 결제하면 끝입니다. 과연 디테일하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재고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또 매일 배달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물건을 안 떨어지게 다 살 수 있고, 가게도 언제든지 물건을 안 떨어지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물건만 다 골라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PC하고 인터넷 등입니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 그런 현재의 편의점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많은 게 그래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이 자동차 공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비용이 든 것이 엄청난 부품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산 라인을 돌리려고 그러면 이 일본 생산 공장에서는 자동차대 부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다 그 몇만 가지입니다. 나사 한 개 한 개 다닙니다. 그 몇만 가지 부품을 뭔가 하면 거의 엄청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2주 정도의 그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생산 라인에서 물건이 안 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뭔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나사 하나만 없어도 뭔가 아마 올스탑입니다. 엄청난 비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붙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 나사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다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재고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죠. 그러려 그러면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공장 면적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엄청났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입니다. 거의 매일매일 쓸 만큼 물건만 자동적으로 탁탁탁 공급됩니다. 공급되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급해 놓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죠. 공장이 커지고 일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지 않을 정도로 뭔가 하면 적절하게 그걸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재고를 않는 비용, 그걸 다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안 비싸게, 더 싸게 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자동화를 PC화하고 인터넷 도움이 모든 생산 공정에서 생산 자동화를 만들고 재고 관리,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된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성 증대 시기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지칭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 사람이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는 제레미 립킨 이란 사람이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이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자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의 1, 2차 산업혁명과 같은 생산성 증가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마다 비용을 줄였던 것은 다 드러납니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 공정이 바뀌고 그런 것은 다 발견이 되는데 앞에 1, 2차 산업만큼 그런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뭔가 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없어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그전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3차 산업이 맞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경제학적인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리트머스 용지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이 판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PC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가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축적되는 과정이고 그러면 어떤 시기에 뭔가 하면 이게 그런 엄청난 생산성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시작이다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생산성 증가를 빼더라도 뭔가 하면 이만하면 충분히 뭔가 하면 3차 산업혁명이라 부를만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제레미 립킨은 이 용어를 처음 쓴 이 사람은 아직도 뭔가 하면 여전히 물론 이 책 쓰고 난 뒤 이야기지만 지금 또 3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다. 자기가 이야기한 3차 산업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왜 나왔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세 개의 산업혁명에 대해 가지고 비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비교 정리를 해보면 자 소위 그냥 산업혁명 뭐 굳이 분리하면 1차죠. 그죠? 1차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시기고 지역적으로는 영국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중요한 기술은 소위 에너지죠. 전기기관이죠. 전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기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 혁명이고 주요 결과는 산업적으로 봐가지고 면직산업이 발전했고 공장제 생산 도입이 공장제 생산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봐서는 1차 산업, 농경산업,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2차 제조업,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거죠. 산업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봐가지고 농촌 중심 사회에서 도시 중심 사회로 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산업, 사회 변화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지역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이게 시작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에너지원은 이때는 전기입니다. 전기 에너지원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고안했다,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 자, 이때도 공장이 됐는데 이때 공장은 대량 생산하고 다르고 처음 공장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1차 산업혁명은 처음에 공장이 만들어진 거죠. 공장이 만들어진 거고 이때 대량 생산은 그보다 큰 규모로 공장도 엄청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때 공장은 키워봐야 전기기관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못 키웁니다. 못 키우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전기 덕에 엄청나게 공장을 크게 키울 수 있음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발전한 산업은, 대표적인 산업은 석유화학이다. 하는 거죠. 석유화학 산업이 신산업으로 등장했다. 합니다. 화학산업이라 그러면 화학은 이제 화학의 준화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석유 정제부터 나온 그 부분에서 화학이, 지금 이제 화학이 굉장히 큰 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학산업이 그렇게 큰 기여를 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화학산업 없었어요. 없었고, 기계, 섬유 이 정도만 있었죠. 있었는데, 화학이 이때부터 이제 전면으로 등장한 거죠. 전면으로 등장했는데, 뭐 계속 그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꼭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화학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는 이유는 자동차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에너지 필요 때문에 화학산업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뭔가 하면 석유화학에서 뭔가 하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새로운 신소재가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꽤 기여를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에너지원이 석유를 안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또 화학산업의 비중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전기차죠, 그죠? 전기차가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학산업의 비중은 줄게 되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의 화학이죠. 그러니까 배터리용 화학, 그런 건데, 그거는 옛날 석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란 것도 기술이나 상품 수요에 따라 가지고 기술 수준에 따라 다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그 산업에 대한 수요도 다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자제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전자제품.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한 제품. 거죠. 옛날 에너지원은 그 발전소 바로 옆에 기기가, 에너지원이 있고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있다 그러면 개인 집에 조그만 모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뭘 돌릴 수 있는, 추분기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브라운관, TV 이런 까지 나온 겁니다. 전자제품의 등장과 보급이 됐다.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이 혁신이 됐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소위 분업의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리고 근대적 대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이 근대적 대기업이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대기업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의 기업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이때 만들어진 기업은 여전히 지금 이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뭐 여전히 지금 현재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대적 대기업의 시작점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7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PC를 처음 만든 78년, 그게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죠. 물론 전자제품, 컴퓨터란 전자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이팟이랄까 스마트폰이랄까 그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전자제품, 소형 전자제품과 그 다음에 무형의 인터넷 기반과 무형의 지식정보혁명, 조금 그래서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고,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제일 큰 것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입니다. 생산 공정의 효율화 자동화 한 거죠. 자동화라는 것은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무선 제어가 가능하고 가정하더라. 옛날에 공장도 자동화는 있었습니다. 자동화는 있었는데 그 자동화라는 것은 사전에 다 계획된 자동화죠. 이러면 이러라 라는 정도인데 이때의 생산 공정 자동화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자동화 단계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화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또 이때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모든 게 아날로그 정보에서 01, 01로 대체되는 그런 디지털 정보로 바뀌면서 모든 아날로그를 그런 디지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꿈으로써 뭔가 하면 제어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되더라. 왜 디지털로 바꿨냐? 제어를 뭔가 하면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뭐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자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디테일한 그 아주 섬세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뭔가 하면 디지털 양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면 그 디테일한 차이도 상당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게 되더라. 그럼으로써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바꿈으로써 이제 정보 교환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소위 글로벌 IT 기업이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는 제조업이 산업의 리더가 아니라 지금은 비제조업이 산업의 리더입니다. 지금은 뭐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지만 세계 기업의 순위를 보십시오. 세계 기업의 순위에서 상위 10개 기업에서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면 인텔 정도나 인텔 정도 아니면 뭐 삼성전자 정도가 10대는 아니지만 인텔 정도가 될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업 보면 뭐 애플도 뭐 제조업은 대기업인데 애플 정도가 될까? 많은 기업을 보면 뭔가 하면 아마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장사하고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뭔가 하면 세계적인 이제 리딩 컴퍼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 이때는 이제 제조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지식증명, 정보혁명 이후에는 소위 뭐 이런 무형의 상품, 무형의 서비스, 지식정보 공급 업체들이 앞서가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진행되었던 소위 그 유사한 변화 과정입니다. 소위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 이 용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이 용어를 썼습니다. 클라우드 슈밥. 이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이 이 사람이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 1월 포럼을 매년 하는데 매년 1달 하는데 2016년 1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이 용어를 냈습니다. 용어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용어를 가지고 이 포럼을 했습니다. 뭐 웹파 그러기도 하고 웹포 그러기도 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다보스 포럼. 다보스는 도시 이름인데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스키로 유명한 휴양 도시. 아주 그러니까 부자들용 고급 휴양 리조트가 다보스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세계적인 리더들을 끌어모아 놓고 소위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지식 교환을 하는 것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계적인 리더들은 뭔가 항상 이제 변화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여러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강연도 나가서 들어보고 뭐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면 자기가 시간 안 되면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요약해가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뭔가 하면 변화를 따라가야지 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도 세계 정세에 맞도록 소위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의 변화에 대한 이제 세상 변화에 대한 지식적 욕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슈밥이 그런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전 세계 이제 이때가 어떤 때가 그러면 1월 달이라 그러면 거의 휴가철이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고 스키철입니다. 그리고 휴가철 스키철에 세계에서 제일 뭐 고급 휴양 리조트가 다보스죠. 거기서 이제 큰 호텔들에서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장을 만드는 것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장을 만들면서 그러면 거기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팔리는 사람도 많겠죠. 팔려는. 그러니까 뭐 기업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하면 거기서 소위 인간관계를 샀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회사나 아니면 자기 나라나 아니면 자기 지역을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뭐 잘 모이는 거죠.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그 모임이 잘 돼 있는 것이 이겁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래서 이거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탑이 됐죠. 스탑이 됐는데 아마 제일 피크 쳤을 때가 2016년, 201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중국, 미국, 뭐 어쨌든 전 세계 뭐 그 대표적인 나라들의 대통령들은 다 여기 갔죠. 다 갔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뭐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친소관계를 만들고 배우고 토론하고 이제 그런 장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가 끼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로 많이 보내요. 뭐 총리를 보낸다든지 뭐 하는 총재는 대부분 참석하죠. 하는 총재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이는데 이때 이 슈밥이 소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할 때 항상 주제를 선정합니다. 고민해가 주제를 선정하죠. 주제를 선정하면서 주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자 우리 인류에서 가장 큰 문제고 가는 방향에 맞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죠. 그래서 슈밥이 이때는 4차 산업혁명 이란 이름으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용어를 만들고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소위 이야기해가지고 최근의 산업 경제 변화, 기술 변화를 화두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거기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산업과 기술과 사회가 바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책도 썼는데 책에서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이거 하고 난 뒤에 나왔지만 책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즉 IT 산업,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많이 발전하게 되죠. 발전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산업이나 과학이나 기술의 영역이 희미해질 것이다 한 거죠.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적. 옛날에 보면 이건 디지털이고 이건 물리적인 기술이고 이건 생물학적인 기술입니다. 백신 뭐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렇죠. 그래서 이 뭐 과학이나 과학의 분야도 이렇게 이게 엄격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의 경계가 점점점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 없어진다. 과학은 그냥 과학인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이 융합하면서 융합기술이 발전되더라는 거죠. 생물과 물리와 디지털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DNA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 중에서도 무슨 화이자 같은 경우는 무슨 새로운 기술입니다.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물학적인 기술하고 또 다른 거죠. 기존의 생물학적인 기술은
기술은 그러니까 그걸 뭔가 하면 이 병균을 어떻게 잘 배양해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부분을 꺼내 가지고 다시 정식해 가지고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게 기존의 생물학적인 백신인데 뭐 mRDNA인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그 일종의 유전자 변형인 셈이죠. 유전자 변이를 시키는 유전자 부분을 개입해 가지고 그 여기는 디지털 물리까지 다 다 집어넣는 새로운 생물학적인 영역이 되는 셈이죠. 소위 융합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쪽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급격히 빨라지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4차 산업혁명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은 최근의 기술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하고 기대적인 개념으로 이런 용어를 지칭을 했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슈밥이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에 변하고 있는 기술 변화, 양상, 현상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너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사실 빨리 바뀌고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죠. 갑자기 뭔가 하면 엄청난 회사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바뀌면서 들고 다니는 게 바뀝니다. 내용이 다 바뀝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10년 전에 쓰던 걸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몇 개 안 된다 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하면 뭐 하나 사면 뭔가 하면 대를 이어가면서 뭔가 하면 사용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그런 물건이 점점 박물관에 밖에 없는 것이 새로 훨씬 더 좋은 싸고 더 좋은 물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옛날 물건은 아예 용도 폐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더라.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시기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딨냐라는 거죠. 문제가 어딨냐 그러면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이런 것이 여전히 아직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하는 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뭔가 평가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그건 학자는 아니죠. 예언가죠. 슈밥은 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지만 경제학자는 아니고 거의 반저널리스트 같은 사람이죠. 정치인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이 정치적인 용어로 사실 띄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도 두고두고 쓰일 학술적인 용어가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지금 논쟁은 중입니다. 논쟁은 중인데 어쨌든 그 용어 자체는 예측과 기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정의했냐 그러면 이 4차 그 사람이 정의한 생각한 생각은 상상한 세상은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초연결과 초진영의 특징을 가질 것이다.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옛날에 비해가 지금 좀 연결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무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선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블루투스도 있고 NFC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무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뭐 IoT라는 이야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모든 기계는 다 연결된다. 모든 기계는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연결시켜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성이 높아지니까 초연결 사회가 된다.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하죠. 연결해가지고 각각의 기계의 뭔가 현상이라든지 상태를 다 모니터링 되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니까 초지능이 되더라. 그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AI입니다. 그 데이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초지능 사회가 되는 그런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현 상태의 변화를 정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사회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로서 한 10개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갈 신기술로서 소위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로봇공학, 이걸 활용해서 로봇이 나온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3D 프린터, 뭐 학교에 있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테슬라가 끌고 가는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어젯밤에 폭락을 했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 다음에 공유경제. 그 다음에 체내 삽입형 기기. 체내 삽입형. 그러니까 이제 뭐 체내 삽입해가지고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맞춤형 아기라는 개념까지 나오는 겁니다. 디자이너 빙스. 유전자 변이를 통한 맞춤형 아기.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황당하게도 뭔가 하면 중국에서 벌써 이걸 누가 사고를 쳤더라는 거죠.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술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인간이 여기 이걸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걸 했다고 하죠. 했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면서 소위 정자의 유전자에 개입해 가지고 그게 뭔가 에이즈가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유전자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개입을 하고 난 뒤에 수정을 시킨. 그래서 뭔가 하면 애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그러고 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학술지에 발표를 했죠. 친구한테 자랑을 했죠. 자랑을 했다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잘리고 중국에서는 그래 감옥 갔죠. 감옥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뭔가 학교에서는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아 연구는 하자 하는데 배아 연구도 뭔가 하면 뭐 2주까지만 한다. 그 이상은 뭔가 하면 생명의 이 경계가 이제 불투명한 거죠. 2주 이상 된 배아가 2주인지 3주인지 그 이상 된 배아 자체는 뭔가 하면 이게 진짜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생명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한 것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유전자 조작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거 더 나아가면 신경기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상을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상상하고 눈에 많이 보이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마저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소위 융합 그 다음에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슈밥은 그걸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에 대한 배경이고 내용입니다.